최근 명일동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 땅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지역은 과연 안전할까요? 이번 주 현장 속으로에서는 싱크홀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통신망 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미국 무역대표부가 자사 콘텐츠 사업자들의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게 화근이 됐는데요. 이번 주 뉴스픽에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땅이 꺼지는 현상, 최근 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다니는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는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싱크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차량이 달리던 도로에 갑자기 거대한 구멍이 생기며 땅이 꺼집니다. 흰색 차량은 순간 튀어오르며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미처 피하지 못해 그대로 추락하고 맙니다. 짧은 분량의 영상에는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가로 18m에 세로 20m, 깊이 18m.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은 이 거대한 구멍에 빠진 지 약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명일동 사고 일주일 뒤인 지난 2일에는 불과 980m 떨어진 강동구 길동 교차로에서 가로 세로 20cm, 깊이 50cm의 소규모 싱크홀이 발견됐습니다. 이어 지난 10일 강동구 길동역 1번 출구 앞, 13일 강동역 인근 횡단보도와 마포구 애호개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도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부산 사상구 학장동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는 가로 5m, 세로 3m, 깊이 4.5m의 싱크홀이 발생했고 14일에는 이곳에서 불과 200m 떨어진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 도로에 지름 3m, 깊이 2m 규모의 구멍이 생겼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 땅꺼짐 사고. 멀쩡하던 도로가 갑자기 폭삭 주저앉는 상황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싱크홀이라고 불리는 집안치마 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발생한 집안치마 사고는 모두 1,3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부산 싱크홀이 발생한 사상 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 이 일대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추락하는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연희동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집안치마 사고는 도대체 왜 일어날까? 전문가들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명일동 사고에는 하나의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지질학적 특성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취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해당 지층의 안반은 쉽게 풍화되거나 약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상부에는 물이 흐르는 충족층이 자리해 있는데 지하수가 집중되는 지층에 경사가 져 물이 쉽게 고인다는 겁니다. 사고 발생 지역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가 미치는 영향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질학적인 특성으로 인해 물에 대한 저항력이 부족한 상태인데다 굴착 공사로 땅까지 흔들리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 세종이라고 올 초에 이제 개통을 한, 그 구간 개통을 한 터널이 또 그쪽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땅이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굴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굴착 공사 현장은 굴착을 하게 되면 뭐 물이 안 들어오게끔 이렇게 막고 이렇게 시공을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물이 일부 들어온다. 그 양은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설계 시공 내용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시공할 때도 물의 영향은 좀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굴착을 했기 때문에 주변 집안은 이완이 좀 되어 있겠죠. 게다가 이제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구간을 또 시공을 한 거죠. 앞서 지난 2014년 발생한 잠실 석촌호수 지하차도 집안 침하 사고. 롯데월드타워 공사에 따른 지하수 유출과 지하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한 굴착 공사가 원인이었습니다. 부실한 지하 공사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강관에 시멘트나 화학물질 등을 제대로 주입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관들 있잖아요. 관들 밖으로 보는 시멘트들이 나와가지고 건축 지역을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무너지고 터널 공사가 되겠죠. 그게 강관, 다단, 그라우팅 방법인데 지금 강관만 박았지 이야기를 안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빼먹기 수법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강관, 다단, 그라우팅 공법, 그 공법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저 사진 한 장으로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관 등 지하 매설물의 노후화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매설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되거나 파손되기 쉬운데 여기에서 흘러나온 물이 집안을 약하게 만들고 지하 공사까지 겹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하안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발생한 집안 침하 사고의 발생 원인 중 하수관 손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집안 침하 사고의 원인을 단순히 상하수도 노후화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상하수도 노후화로 발생하는 집안 침하는 이번 명일동 사고와는 달리 소규모로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서울시 진행 중인 지하 공사가 일정 규모 이상만 보관하는 것입니다. 저 속에서, 저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또 싱크홀이,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해서 서울 시민들 또 불안에 떨게 할지. 그래서 싱크홀이 어디든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싱크홀의 발생 원인을 꼭 하수도 관로, 노후화 관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싱크홀이 발생했을 때 상하수도로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것은 전부 엉터리 분석이다. 상하수도에서는 규모가 아주 조그마한 것.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시한폭탄인 집안 침하 사고, 관련 대책은 없을까? 정부는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2년 뒤인 2018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하안전법은 지하안전 평가와 지하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전문가는 안전 점검을 위해 GPR로 불리는 지표 투과 레이더의 수행 주기를 단축하고 점검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지하안전 점검이라는 거를 수행을 합니다. 그 중에 유관조사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 공동 탐사라고 하는 5년에 한 번씩 이제 GPR 탐사라고 하는 걸 수행을 해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우리가 그런 점검들을 수행을 했을 때 그러한 이상 징후나 지하 공동이나 이런 것들을 탐지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적절하게 이행이 됐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확인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명일동 집안 침하 사고 지역은 지난 2019년 6월 서울시 용역업체에서 정기점검이, 지난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의 특별점검이 이뤄졌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는 사고 지점 인근 주유소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지하안전평가의 세부 항목을 명확히 해 조사를 강화하고 계측기 관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했습니다. 착공 후 지하안전 조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지하안전 평가를 수행을 하고 이제 착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월 단위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지하 굴착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지하 굴착 공사가 1년이면 12번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12번을 조사하는 거, 그러니까 매달 조사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조금 디테일이 조금 부족하다.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어떠한 위험 징후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방법이 뭐냐면은 계측이에요, 계측.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양한 계측기를 통해서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 사용하는 다양한 계측기들이 있어요. 그 계측기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각에서는 집안 치마 안전 지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한 후 수습에 나서기보다는 위험을 예측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시는 해마다 집안 치마 사고가 반복되자 지난해 집안 치마 안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부터 실시한 집안 탐사를 기반으로 집안 조건, 지하 시설물, 치마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한 후 땅 꺼짐 위험도를 5단계로 분류해 평가한 지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위험 지역의 안전 등급이 공개되면 해당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문가는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지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추정된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명하게 지도를 공개해 시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하 안전 지도를 공개를 왜 안 할까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물론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지도가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고, 왜 저는 공개하는 게 좋나 그러면은 일단 지하 안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내 주위에서 아주 위험하다 그러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민원도 제기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겠죠. 더더욱이나 지하 공사가 많이 일어나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이런 건 위험한 지역이니까 지하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라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항상 감시 감독을 하다 보니까 부실 공사를 안 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감시가 없으면은 저런 어떤 현상이 아까 제가 부실공사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사고 뒤 이뤄지는 수습이 아닌 사전 대응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온 기자와 관련 내용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 기자, 지난달 인명피해가 발생한 명일동 싱크홀 사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집안치마 사고가 발생하면서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치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졌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줄여서 사조위를 지난달 28일에 구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안과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조위와 협의를 거친 후 이 땅 꺼짐 구간의 도로 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사고 규모가 컸던 만큼 복구 기간도 오래 걸렸는데요. 해당 사고 지점의 도로 통행은 오는 20일 오후 11시부터 전면 재개될 예정입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서울시가 사고 발생 원인이 인근에서 진행되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터널 공사라고 국토부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며 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집안 치마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토교통부가 지하안전정보 시스템을 통해 집안치마 사고 사례를 기록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의 기록에 따르면요. 최근 7년여간 집안치마 사고는 전국에서 1,34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291건, 광주 155건, 부산 133건, 서울 115건 순입니다.
이 중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는 총 57건이고 사망자는 총 3명이었습니다. 다만 이 공사 현장 작업자가 아닌 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당해서 사망한 경우는 이번 강동구 명일동 사례가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집안 치마 사고가 무서운 이유는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고들에 대한 전조 증상이 아예 없습니까? 사실 이 전조 현상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강동구 명일동 집안치마 사고는 발생 전 주유소 바닥에 갈라짐 현상이 일어났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었고 구 관계자가 응급복구를 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또한 2년 전 서울시 용역 보고서에서도 사고 발생 지점 인근은 집안이 연약하고 치마량이 커서 주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집안치마 사고 전에도 멀쩡하게 서 있던 전신주에서 갑자기 불꽃이 튄다거나 땅이 내려앉는 전조 증상이 있었고요. 이 광명 신안터널 붕괴 사고도 발생하기 15시간 전에 터널 내 버팀목에서 균열 발생 신고가 접수가 돼서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대피하고 주변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집안 치마 사고 원인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 노후화나 또 부실공사, 집중호우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깊은 지하를 파괴되고 또 공사가 늘어나는 데 비해 충분한 지반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서 사고를 야기하게 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하 공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심 지역에서 이 집안 치마 사고가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안 치마 사고를 원천 봉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도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집안 치마 사고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지난 2018년부터는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중인데요. 최근 명일동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이 법에 따라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과 주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표 투과 레이더, 즉 GPR 장비 탐사를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아래 집안이 비어있는 상태인 공동 보수와 도로 관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이 법안이 시행된 지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태인데요. 전문가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은 지하안전법을 빨리 정착시키고자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2차 기본계획은 뭐냐면 정착된 그 지하안전법에 조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좀 개선하자. 그것이 이제 정부 주도보다는 우리 지자체하고 협업을 좀 강화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좀 담아 있고요. 지금까지는 대응의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안치마 사고 나고 빨리 복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는데 예측하고 예방하자. 그러니까 예측을 하게 되면 취약한 지역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을 보다 관리를 잘해서 예방을 하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IoT라든지 이런 첨단 기술을 우리 지하안전에 좀 접목시켜서 좀 소프트하고 디지털하게 좀 관리하자.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네, 만약 집안 치마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집안 치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 주체가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데요. 상하수도관이나 도로를 소홀히 관리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고요. 설계나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시공사가, 또 공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국가나 지자체의 몫이 됩니다. 다만 이 책임 소재를 가리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를 거쳐서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여러 가지로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유형무효되고 그다음에 대책이 마련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희에서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책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대책이 없겠죠.
만약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피해를 봤다면 자차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 시공사 등 집안 치마 사고의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요. 실손보험이나 상해,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 보험금 수령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선제적 점검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정교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이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할 조짐입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가 망 이용 대가를 비관세 장벽 대상으로 지목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 이틀 전에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면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들은 불안감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나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 기자, 우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무엇인지 오늘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관련 용어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지난달 31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핀 건데요. 보고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즉 CP로 불리는 콘텐츠 사업자가 국내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 기업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국내 3대 ISP 기업으로는 SK 브로드밴드와 KT, LG U+가 있습니다. 네, 미국 무역대표부가 그렇게 주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미국 무역대표부는 글로벌 CP사들이 국내 통신망 기업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할 시 국내 통신망 기업들의 과점 상태가 심화되고 이는 콘텐츠 산업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한국의 통신망 기업들이 CP사가 하고 있는 콘텐츠 사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CP사가 지불하는 이용료가 자신들의 경쟁사인 한국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네, 이런 주장들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나요? 국내 통신망 기업들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네, 통신망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해 살펴볼 텐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미디어 이용 패턴이 OTT로 변화하면서 한국 통신망 기업들이 제공하는 IPTV 시장은 이미 2023년 하반기부터 0%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사업자가 중심인 OTT 이용률은 지속 증가하면서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만이 유일하게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도 2023년 12월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 이용자 수를 넘어섰고요. 지난해는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올렸는데도 이용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OTT 이용자 증가가 인터넷 트래픽에 미치는 영향일 텐데요. 현황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글과 넷플릭스, 메타 등 주요 글로벌 CP 3사가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0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들 중 일부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글로벌 CP 3사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 3사의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34%에서 2023년 42%까지 증가했습니다. 김우영 의원은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CP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면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망 이용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해외 기업에게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 통신망 기업이 콘텐츠 사업을 겸하고 있어 망 이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의 두 번째 주장인데요. 미국 CP사들이 지불하는 망 이용료가 자신들의 경쟁사인 한국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억지 논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경쟁사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시장의 기본 질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혜민 의원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요.
의원인데요. 이 의원은 망 제공자가 경쟁사라는 것이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논리적으로 뛰어도 너무 뛰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임차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아마존이 네이버는 클라우드 경쟁사라서 임차료를 못 내겠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냅둬도 되는 거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미국도 버라이즌이나 컴캐스트와 같은 통신망 기업들이 자국, 즉 미국 CP사로부터 망 이용 대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일부 미국 CP사들이 한국에서는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태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통신망 기업들로서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 국내 통신망 기업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상당히 난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 이용료를 내는 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국내 대표 CP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웨이브는 물론 메타나 디즈니 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CP사들이 다양한 형태로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내고 버티고 있는 기업이 있다 보니 이용료를 내는 기업들에게 쉽게 말해 눈치가 보인다는 건데요. 또한 정부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국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당사자 간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분위기가 몇 년 사이 조성되면서 매우 곤혹스럽다는 입장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소송전까지 갔던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인 건데요. 3년간 진행된 상당히 긴 소송이었습니다. 이 소송은 사실상 SK 브로드밴드가 국내 통신망 기업을 대표해서 나선 사건이었는데요. 그만큼 업계 관심이 상당히 컸습니다. 1심은 SK 브로드밴드가 승소를 했었고요. 항소심 진행 중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에 상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하면서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다만 글로벌 CP사의 망 이용료 대가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미국 무역 대표부의 보고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봐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우영 의원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한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고서가 앞선 바이든 정부 보고서에 비해 내용상 큰 변화 없이 단순히 우려된다는 정도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에서도 망 이용료 제도화가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신망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의 망 이용료 논란은 더 이상 기업 간 다툼으로만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 후생은 물론 관련 업계의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제의 사건이나 사회 현안을 인물을 통해 조명하는 시간 피플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헌법이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 섰지만 그 동력은 더불어민주당의 압력으로 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동안 헌법 개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 국민행동인데요. 석대성 기자가 신지혜 개헌 국민행동 대표를 만나 조기 대선 국면에서 헌법 개정 불씨를 살리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좀 활동은 그런 좀 궁금한데 이 헌법 개정 운동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그러니까 헌법 개정에 대한 고민은 이 국면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운동 때부터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개편이 됐었을 때 저는 그게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그 선거법 자기의 표 계산을 하기도 힘들게 만들 뿐더러 이제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이라던가 다른 꼼수를 쓰게 만드는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차라리 병립형이나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거면 이제 전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두 정당이 이제 깜깜이 야합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 준연동형을 만드는 걸 보고 이게 구조적으로 그 국민들이 끼어들 틈을 없게 만들었다. 특히 선거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으로 하여금 그 자신들의 대표를 뽑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단계도 굉장히 그 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약하게 만드는 헌법 개정을 그 선거제도 개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뭘까를 그때를 좀 많이 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과 이제 여러 논의들을 조금 하면서 헌법 개정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들을 이제 정면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닐까 얘기를 했고, 근데 그때 이제 때마침 이상수 장관님이라고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노동부 장관을 하셨던 장관님께서 이제 거의 자신의 노년기의 대부분을 헌법 개정에 이렇게 바치신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같이 하자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연령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이제 모시게 되었고, 그때가 계기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일단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38년 동안 헌법 개정이 안 된 나라는 전 세계를 봐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긴 최장수 헌법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걸 한번 개정할 때가 됐다. 근데 방향이 어디든 그 방향은 국민들이 선택하게 만들어야 된다가 지금 저희의 생각이에요. 네, 그 이번에 그 비상계엄 사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때 이제 독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그 스탠스는 뭐였냐면 본인은 좌파라는 거였어요. 진보이고 좌파이다. 근데 나는 진보든 혹은 보수든 지금 다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득권 정치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것을 바뀌게 하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을 할 거다. 정치 개혁을 할 거다 이랬거든요. 사실 아시겠지만 정당인들한테는 이 정치 개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 무엇보다 정치인 하나를 바꾸는 것보다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게 더 장기적이고 더 넓게 변화를 이제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꾸 그 초심을 잃고 오히려 본인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 헌법 개정은 거의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하겠다고 했었어요. 심지어 이제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것을 까먹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 개정을 하는 순간 지금에 있는 그 권력, 대통령의 권력들을 내려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막상 되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령을 보면서 저 또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오히려 혁신을 바랬던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바꿔주겠다고 약속할 때 그걸 또 스스럼없이 믿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도개혁이나 헌법 개정 개혁은 누구 한 명 영웅이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사람도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영웅이 탄생하는 게 가능했어요. 그게 진보든 보수든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이 나타나서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흐름들이 가능했는데 지금 그러기에 한국은 너무 복잡성이 커졌고 또 경제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저는 하나의 대통령이 뭔가를 바꿔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국민들이 필요할 때 그것이 제도, 그러니까 그 헌법을 국민들이 좀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일단 지금으로선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헌법 개정 국민운동 작년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간 어떤 활동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헌법 개정을 위한 이제 안 같은 것들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은 국회안도 있고 이제
시민사회단체 안들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많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사실은 합의한 안들도 존재하거든요. 단순히 정치권에 대한 아젠다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아젠다, 뭐 시민권에 관련한 것들이나 노동이나, 그래서 그 헌법안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밟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시민 플랫폼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 헌법 발안제의 상상을 하면서 저희가 온라인에 그걸 구축해 놓은 건데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예 개정안을 국회의원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 방향이나 혹은 아니면 헌법 조항에 대한 세밀한 것까지 국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안에 투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것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헌법 개정 연석 회의라고 하는 시민단체 연석 회의를 만들어서 뭐 부산, 대구, 목포, 그다음에 뭐 제주, 서울 뭐 이런 곳에서 헌법 개정 연석 회의 이름으로 그 시위 집회 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얼마 전에 그 입장문 낸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동시 대선이랑 동시 투표가 어렵다 개헌이랑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명 후보의 의지만 있으면 못할 게 아니잖아요. 그 국민투표는 그거는 법률만 바꾸면 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사실 투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근데 아마 그쪽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 정당들이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 나오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헌법 개정 절차법을 만들던가, 혹은 아니면 헌법 개정에 대한 뭐 시일 같은 것들을 명시하는 뭐 특별법 같은 걸 하나 만들거나, 그다음에 그거랑 같이 두 번째로 국민들이 헌법 개정 발안을 할 수 있는 그 국민 발안제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할지, 누가 할지 이 두 가지만 명시해 둔다면 저는 지금 꼭 구체적인 안들이 다 나오진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원식 의장님도 하고 싶으셔서, 그리고 해야 한다고 느끼셔서 아마 대국민 담화를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당내에서 너무 많은 비판에 부딪히셨잖아요. 대통령 하나를 우리가 잘못 뽑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확률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도 아무것도 안 바꾸고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도 후에 무슨 일을 당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과거의 대통령들의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혹은 그 깨끗하지 않은 삶을 살았든 이 두 여야가 서로를 물어 뜯어야만 살아남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서로를 그냥 둘 수 없어요. 저쪽이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헌법 개정의 목표는 내가 살기 위해 남과 권력을 나누는 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번 정치인들이 찾으셨으면 좋겠고, 또 그건 이재명 대표도 그런 쪽으로도 좋고, 또 후대에도 계엄령을 겪고 정말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 그 제7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뭐 국민 발안제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하나는 정치 권력이고 두 번째는 시민권에 대한 영역인데, 시민권에 대한 영역은 저는 이번 개헌을 할 때 후속 개헌에서 같이 함께 또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야말로 오히려 조금 더 숙고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주거권을 어떻게 명시할 것인지, 뭐 아니면 시민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아니면은 뭐 평등권에서 어디를 더 집어넣을 것인지,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거기에서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저는 첫 단계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원집 정부제나 아니면 뭐 내각제나 뭐 아니면은 4년 중임제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 단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명확한 그 답을 하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국민 발안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먼저 담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4년 중임제나 모든 것들을 다 국회의원들이 결정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그냥 다 만들어진 안을 갖고 투표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고민스러운 건 있어요. 4년 중임제가 과연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는 일이 될 것인가? 혹은 아니면 지금 4년 중임제 속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오히려 더 강화시키고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게 될 것인가. 대한민국 선거는 승자가 독식하게 되고 4년 중임제는 저는 결국엔 대통령 3년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레임덕이 빨리 올 거거든요. 그러면 또 저희는 탄핵하는 시기가 좀 더 빨라지거나 혹은 아니면 또 다른 독재자를 낳게 되는 꼴에 불과하지 4년 중임제가 결국은 해법이 되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임기 단축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요. 그래서 국회와 그다음에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인가, 견제하면서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진영마다 시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디는 이제 국민 의견을 듣고 중임제나 이렇게 단임제나 이런 걸 또 생각하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정당마다 안건을 준비를 해갖고 이제 그거 가지고 싸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합의할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발안제를 통해서 1차적으로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는 그 루트를 확보해 놓는다면 아마 각 정당들이 오히려 본인들의 안만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러 다니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했었던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교육 혹은 이제 수기 민주주의를 펼쳐나가는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는 그것만 하고 국회가 안 움직이고 대통령도 안 움직이니까 그냥 흐지부지 됐잖아요. 근데 국민 발안제가 생긴다면 그걸 토대로 국민들이 오히려 발안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방향은 결국엔 저는 국민들에게 다 있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1대 대선 국면에 또 접어들었는데 헌법 개정 국민운동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있을까요? 이상수 장관님께서는 본인이 죽기 전에 헌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너희가 이어가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그분이 살아계실 때 변화를 만드시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여기 단체에 계신 저 같은 젊은 활동가나 아니면 여기 계신 은퇴하신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헌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개헌년 전부터 개헌 얘기를 꺼냈었던 이제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번 대선이 만약에 혹은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다음 지선이나 다른 시기에 반드시 개헌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나 아니면은 쉽게 끝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활동 계획께서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저희가 그 헌법 개정 연석 회의 이름으로 이제 계속 이 지역 순회 시위 같은 것들을, 집회 같은 것들을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 토론회를 열 생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대선이잖아요. 대선 국면 때 이제 대선 후보들을 좀 만나고 다니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헌법 개정에 대한, 특히 헌법 국민 발안제에 대한 요청들을 계속 드릴 생각입니다.
전 세계 D램 시장 1위가 바뀌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 기준 점유율에서 글로벌 D램 시장 1위에 올랐는데요. 1992년 삼성전자가 일본의 도시바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뒤 33년 만의 변화입니다. D램 외에도 전체 반도체 업계에서 여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유 알파경제 이사님과 반도체 기업들의 지각 변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D램 시장 1위, 반도체 산업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또 물량 기준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는 것, 전부 내용이 다 다릅니다만 이번에 매출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HBM을 만드는 DDR5가 있고, 뭐 DDR4가 있고, 그래서 이 레벨별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낸드 플래시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격을 보면 DDR4와 낸드 플래시의 가격은 뭐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DDR5는 그래도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DDR5를 모아서 만든 HBM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런데 이 DDR5의 생산량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비슷한데 HBM은 엔비디아로 납품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매출액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비싼 HBM에서 앞서고 있는 하이닉스가 정말로 오랜 기간 삼성전자에 뒤처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두 업체도 그렇지만 이 메모리 업체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율이 거의 항상 5:3 정도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 하이닉스가 3, 마이크론이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던 것이 재작년부터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격차가 줄어들더니 드디어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한 거죠. 다만 이것은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다시 HBM에서 적극적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뛰어들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5:3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AI 가속기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발 관세다, 경기 둔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AI 가속기 자체가 늘어나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커지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전체적인 매출 규모도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과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에 등극한 건데요. 그래픽 처리 장치 판매가 급증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2위고요. SK 하이닉스가 2단계 올라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 변화들도 좀 들여다볼 점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AI 시장이 빠르게 개화되면서 엔비디아의 가속기 시장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지금 뭐 빅세븐, 미국의 빅세븐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중국 업체들까지 이 가속기를 가져다 쓰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가속기 쪽에서 엔비디아의 GPGPU라고 하는 이 부품이 쿠다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10년간 만든 플랫폼과 함께 묶여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10년간 노력을 해서 엔비디아의 GPGPU를 쓰려면 무조건 쿠다와 묶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적어도 이 영역을 치고 들어오기에는 너무 허들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당분간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뭘 바꿔놨냐 하면 엔비디아가 GPGPU로 학습을 하고 가운데서 이 모아둔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산을 하는 것까지 다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딥시크는 그 가운데 연산 칩을 화웨이 걸로 바꾼 겁니다. 근데도 효율이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엔비디아 향으로 가고 있던 여러 다른 회사를 위협할 정도로 퍼포먼스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특정 분야긴 합니다만 이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NPU, TPU 시장은 뭔가 좀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가 구축해 놓은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
그 다음에 이 쿠다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GPGPU의 AI 가속기 역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1위는 당분간 아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1분기에 선전했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력 수출 품목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거든요. 올해 2분기와 3분기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분기는 갤럭시 S25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선전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반도체 측면에서 봤을 땐 두 가지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중국의 이구안신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쌓여있던 이 가전 재고들, 컴퓨터 재고들이 대거 소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로 물량이 가지 않기 때문에 DDR5를 팔려면 무조건 이런 최신 제품들의 재고가 쌓이지 않고 잘 팔려야 되는데 갤럭시 S25의 판매를 통해서 LPDDR의 판매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대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판매로 인해서 쌓여있던 DDR5의 판매가 좀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일정 부분 실적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관세를 앞둔 상황에서 각국이 물량을 당겨가는 풀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인 효과로 인해서 일정 부분 1분기 실적이 원래 펀더멘탈로 가던 흐름보다 더 플러스된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는 지금 중국도 미국과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대거 지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증시가 홍콩의 항생 H, 그러니까 항생 테크 지수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실적,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적은 하반기는 중국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국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가해로는 좀 전에 언급드렸던 미국의 관세 효과가 지금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데 과연 하반기까지도 강하게 몰아칠 수 있는지도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2분기부터 이제 엔비디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네, 이건 뭐 알파경제에서 취재한 부분이기도 하고 기사를 쓴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그 퀄테스트라고 해서 새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이 실제로 엔비디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일종의 성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속 실패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했던 그 퀄테스트에서는 점수가 꽤 높게 나와서 아마 6월 달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뭐 여전히 변수는 존재하죠. 뭐 퀄테스트 점수가 높았다지만 뭐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그 외 뭐 부가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이번에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삼성전자도 나름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고 물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데다가 퀄테스트 점수가 높아서 이번엔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제 마이크론도 HBM3에서 3까지 지금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만드는 물량이 전체가 다 팔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 물량은 이미 엔비디아에 다 채워져 있고 그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지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서로 이제 이전 투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량이 아주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동안 SK하이닉스에게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던 삼성전자가 D램 분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깨를 조금 나란히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현금 여력이 높으니까 투자를 집중했을 때 속도를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고 들어간다면 SK하이닉스와 조금 동등한 위치에 놓이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가 확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SK하이닉스의 성적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은 고정값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전량이 이미 팔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만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의 경기가 갑자기 확 꺾여서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했던 M7이 우리 안 사겠다, 아니면 뭐 사는 양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급한 변동성이 생기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나, 만약에 이제 그런 물량들이 생겼을 때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바로 체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봐서 SK하이닉스의 실적 변동성은 아마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 낸드라든지 레거시 부분 DDR4와 같은 쪽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느냐가 실적의 변수고요. 지금 뭐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예측을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0조 내외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 대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PB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싸 보이지 않지만 PER, 이익 기준으로는 굉장히 지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을 추정해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수준은 너무 과도한 우려를 선반영한 게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말이 바뀌기도 했고요. 엔비디아가 미국 투자를 발표하자 중국 수출 금지를 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냉홍탕을 오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종합해서 마무리 전망해 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AI 투자가 원래 미국과 M7이 주도하다가 지금은 중국이 이어받아서 중국도 굉장히 가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못 팔게 하니까 엔비디아가 7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서 H20을 다시 중국에 팔 수 있는 허가권을 득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중국 쪽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 뒤처지지 않고 자기들끼리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투자를 멈추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가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데, 가장 높은 레벨로 한번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뭔가 협상이 진행되면서 부문별로 혹은 국가별로 낮아지는 양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인도, 영국 등과 더불어서 가장 최우선 협상을 하는 대상국에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업종별 반도체 관세는 매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생각했던 레벨만큼 높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바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투자 전략상의 방법인데, 그러면 여전히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관세를 단행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중국과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이슈가 발생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도 싸고 SK하이닉스도 여러 가지 우려로 이미 저렴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더 기뻐하면서 더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입니다. 두 종목 공이 마찬가지고요. 다만 두 종목을 모두 살펴봤을 때 누가 더 기회가 많냐라고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HBM은 비슷해요. HBM은 이제 원래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다가 지금은 레벨이 거의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HBM에서의 큰 차이를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삼성전자는 그 다음 그림이 작년 4분기까지 계속 적자가 나던 것이 비메모리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비메모리가 TSMC 혼자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TSMC도 지금 한계에 달했다는 거죠. 만들어 달라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TSMC의 그 설비 투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은 삼성전자 외에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전자가 너무 못해서 문제였던 거지, 삼성전자가 그래도 5나노 이하급에서는 유일하게 TSMC와 더불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비메모리 쪽에서도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반전의 효과를 보인다면 지금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8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목표 수익률로도 그렇고 투자 기회로 봤을 때도 작년엔 하이닉스였다면 올해는 삼성전자가 좀 더 우위에 찰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삼성전자는 좋고 하이닉스는 나쁘다가 아니고 둘 다 좋은데 둘을 비교해 보면 올해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좀 더 적절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